네, 현대문학사 7주차 강의입니다. 우리 1차 과제물이 마감되었고 수강생들이 1차 과제물을 잘 제출했는데요. 그 중에 오늘 같이 살펴볼 만한 과제물을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수강생들이 나름의 분석과 해석을 대체로 잘 시도했고 또 그것을 과제물로 작성해서 잘 제출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과제물을 다 피드백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번 7주차 두 번에 걸쳐서 조금 선별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만한 과제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학생의 과제물은 이별이라는 작품과 한영훈의 작품입니다. 또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작품을 선정해서 또 한 편이 있습니다. 님의 침묵입니다. 이렇게 세 편을 선택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사랑의 두 선택지, 이별 혹은 죽음입니다. 이 제목 속에서 제목을 보면 사랑의 두 가지 선택지는 이별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님의 침묵이라는 작품, 그리고 이별과 이별은 미의 창조라는 이 작품인데요. 여기서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이별의 미는 아침에 바탕 없는 황금과 밤에 올 없는 검은 비단과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과 시들지 않는 하늘의 푸른 꽃에도 없습니다. 님이여, 이별이 아니면 나는 눈물에서 죽었다가 웃으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오 이별이여, 미는 이별의 창조입니다. 이별과 미의 창조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별은 미의 창조. 여기도 이별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물은 한영훈의 시에서 이별을 키워드로 하는 시가 많다. 한영훈의 시 세계에서 이별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별은 미를 창조하기도 하고 또 사랑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한영훈의 시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 이별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 죽음을 가지고 와요 라는 구절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별과 죽음. 자, 이별은 죽음과 함께 양손에 지어진 양자택일의 선택지다. 그렇다면 이별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인데 그에게 사랑을 승화하는 방식은 이별 혹은 죽음인 것이다. 여기 승화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의 시에서 사랑은 이별을 사랑의 성화로 삼는지 이별이 아닌 죽음은 어떤 사랑의 성화인지 그래서
이제 핵심은 한용운 시에서의 사랑은 이별 아니면 죽음이라는 양자택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세 편의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예, 작품 분석이 좀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작품은 1, 2, 2연에서 유사한 구조와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이제 언어 분석이죠. 1년과 2연에서 모두 있으랴, 있더냐라는 수사적 어문형을 통해서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화자의 태도가 극대화된다. 예. 이러한 분석도 이 시어 분석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 분석을 통해서 의미에 접근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별의 눈물은 뭐뭐이다. 또 마지막 행에서는 형식적 통일성을 준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이별의 존재 가능성을 부정하고 약함, 여림, 간사함에서 찾는다. 님에게는 이별이 없다고 어문형 의미를 통해 드러내고 죽음을 통한 사랑의 성화와 이별을 통한 사랑의 성화를 구별한다. 예, 이렇게 이별이라는 작품을 분석하면서 또 이연에서 우리가 작품도 다 읽어보고 이제 진행해야 되겠지만 이 작품, 긴 작품은 다 읽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편의 작품 중에 이별은 미의 창조, 아까 우리가 그 작품 한 편 같이 읽어봤는데요. 자, 이연에서 등장하는 칼로 베인 이별의 키스라는 말은 님의 침묵에 나오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을 연상시킨다. 그렇죠? 칼로 베인하고 날카로운, 여기도 키스가 나오고 여기도 키스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이별의 행위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별의 행위를 회의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생명의 꽃과 피의 홍보석이 만들어내는 이별의 두견주, 이별의 기념반지는 생명과 피라는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인간의 구성 요소를 통해 이별의 정표를 의미한다. 그래서 생명과 피로 만들어낸 이별을 오히려 긍정하고 그것이 부재하는 상황에 회의를 느낀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과 피로 만들어낸 이별을 긍정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분석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별의 눈물로 비유되는 정표들은 저주의 만이주, 거짓의 수정으로 묘사되는데 불행과 재난을 없애준다는 만이주와 저주, 맑음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수정, 그리고 거짓, 만이주와 수정은 같은 맥락이고요. 그것과 반대되는 거짓이 거짓의 수정이다, 이런 말을 지금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특성이 강조된다. 생명의 꽃과 피의 홍보석처럼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과 그것의 부재와 같은 부정적 상황이 함께 나열될 때 부정적 면모가 강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별의 눈물에 대한 회의를 넘어서 빈정거림, 조롱이겠죠? 그리고 분노, 이런 걸 느끼게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품 분석이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하면 이별에 대한 이러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은, 자,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이별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별 아니면 죽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별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 작품에서, 이별이라는 작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이별은 미의 창조에서도 같은 맥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의 첫 행과 마지막 년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를 사랑의 성장으로 보았다.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이 시에 등장하는 황금, 금은 비단, 영원한 생명, 푸른 꽃은 긍정적이고 밝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화자는 이별의 미가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별의 미는 어두운 고통 속에서 창조된다. 이별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으려 하는 것은 이별을 통해서만 눈물에서 죽음을 겪은 뒤 웃음에서 부활을 맞이할 수 있다. 결국 죽음은 이별을 통한 극복의 과정에 있는 것이고 이별을 통한 사랑의 성화는 죽음보다 한 단계 앞선 것이다.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별의 의미와 혹은 죽음의 의미는 한용운 시에서는 그러한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역설적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분석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별은 고통이 예정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용운 시에서 사랑의 관계, 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별과 죽음은 이런 역설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이별보다 더 강도가 강한 것인데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랑은 죽음에서 다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사랑보다 더 크고 단단하다. 그래서 이별은 미의 창조다 라는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미는 이별의 창조이다. 이 시는 유사한 구조와 시어를 가진 수미상관적 형식인데 미가 사랑의 성장이라고 할 때 사랑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이별과 이별을 만들어내는 사랑의 성장,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예, 수미상관적 구조를 통해서 표현했다. 이별 후에 사랑이 성장하고 다시 그 사랑을 이별함으로써 또 다른 성장의 길을 갖게 된다. 그래서 순환성을 이 수미상관적 두 행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 두 편의 시에서 나타난 이별의 의미, 죽음의 의미가 님의 침묵에 나오는 바로 이 구절,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새 희망의 정수박에 들어붙는 그 전환이 이별을 통해서 겪는 고통을 그리고 또 성장을 통해서 사랑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세 작품을 일관된 하나의 의미 맥락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만날 예정된 사랑을 기다리는 사랑의 순환적 꼴이다. 그래서 님을 보내지 않아야했습니다. 님은 같지만 님을 보내지 않아야했습니다. 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세 편의 작품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용운은 이별을 주제로 다루는 시에서 이별을 단순한 사랑의 끝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이별이란 작품에서 사랑은 붉은 촛불이나 푸른 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마음을 서로 비치는 무형에도 있는 까닭이다. 그래서 육체적인 거리가 사랑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사랑을 정신적 차원으로 성격시킨다. 그래서 이별은 사랑의 폭이나 도피가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고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을 감내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이다. 라고 이제 한용운 시에 나타난 이별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상당히 작품 분석 그리고 해석
좋은 능력을 잘 발휘한 그런 과제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품 3편을 연관시켜서 한용운 씨의 이별의 의미를 설득력 있게 잘 해석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두 번째 과제물입니다. 이 학생도 한용운 씨의 이별이라는 작품에 주목했는데 제목이 이별의 의미 구조를 분석을 통한 한용운 씨의 시적 의미 탐구 이랬습니다. 이별이라는 작품을 의미 구조를 분석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학생과 같은 작품인데요. 이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표현이 눈에 띄네요. 사랑의 이별은 이별의 반면에 반드시 이별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조금 시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좀 더 직설적인 어떤 의미 전달이 되는 그런 구절이네요. 이 시 속의 한 구절입니다. 이런 표현도 보입니다. 생명보다 사랑하는 애인을 사랑하기 위하여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음보다도 더 큰 희생이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괴롭게 사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희생이다. 이 괴롭게 사는 것이 바로 아마 이별의 고통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별은 사랑을 위하여 죽지 못하는 가장 큰 고통이요 보은이다. 그래서 이별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가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직설적인 표현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별이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 작품은 오셔요 하는 작품입니다. 오셔요. 당신은 나의 죽음 속으로 오셔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죽음, 첫 번째 작품은 이별이 주제고 두 번째 작품은 죽음이 주제인데 당신은 나의 죽음으로 오세요. 죽음은 당신을 위하여의 준비, 죽음은 당신을 위한 준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 편의 작품을 가지고 한용운의 시에는 죽음과 이별이 자주 등장한다. 죽음과 이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발표문과 주제가 상당히 유사한데요. 그 다음에 한용운 씨의 상징 그리고 님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과 이별이라는 이 시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별의 형식적 특성, 화자와 어조의 형식적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제 형식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의 특성은 화자와 어조에 있다. 그래서 화자가 여성이고 여성적 어조가 나타난다. 대부분의 작품은 입니다의 경어체 혹은 높임조사, 뭐뭐요가 사용된다. 그래서 상대를 높이고 시적 대상이 님이고 님을 향한 높임과 존경의 의미가 나타난다. 다가 종결 의미로 쓰이고 높임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한 서술어 종결어에서 좀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작품과는. 이는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이 님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해석을 도출해내는 것이 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 수강생이요.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이별, 죽음, 사랑이다. 그래서 님이 아니라 이런 이별, 죽음, 사랑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별이 무엇이고 죽음이 무엇이고 이것을 서술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별, 죽음, 사랑의 관계입니다. 화자도 그래서 다른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시적 대상이 이별, 죽음,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놓고 여성적 화자보다는 남성적 화자의 발화가 좀 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화자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는 대부분의 님의 침묵에 나오는 여성 화자와는 달리 남성 화자로 생각된다는 것이 지금 이 수강생의 분석입니다. 이것도 그냥 느낌이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증을 제시해야 되니까 지금 이 스스로 종교로의 차이를 통해서 지금 이런 화자가 여성 화자가 아니라 남성적 화자의 발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도 예리하게 지금 시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별, 죽음, 사랑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 작품의 주된 시적 대상은 이별인데 구조를 보면 3년까지, 그 다음에 5년까지, 8년까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제 작품의 구성을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이별의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5년은 아니다로 시작하고 앞에 걸 부정한다는 거죠. 이제 첫 부분, 세 부분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은 첫 부분을 부정한다. 그것도 이제 아니다로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앞의 이별과 죽음의 의미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찾고 이별을 더 큰 범위에서 비유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별이라는 시적 대상의 의미를 찾기 위해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고, 자,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니까요. 개요를 설명하는 것이 서론이고, 죽음과 비교해서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두 번째 본론이고, 그에 따라 정의되는 이별,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되는 사랑의 의미를 세 번째 부분, 결론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3단 구성으로 지금 이 시의 구성을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종합적으로 작품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다음 1, 3년에서 이별은 물거품의 꽃, 도검한 금방울로 비유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데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명서라는 구절. 그래서 옛명서는 님과의 사랑의 명서이고 황금의 꽃이라는 시어로 수식했으니까 황금과 꽃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님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꽃과 금방울을 이별에 비유했다는 점에서 이별은 긍정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별을 긍정하는 것은 최초의 님이라는 작품에서도 이별을 긍정하고 다른 시에서도 님이 절대적이고 긍정적인 시어로 나타나는데 이별은 항상 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별도 긍정적인 의미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 근거를 통해서 여러 이 작품에 나오는 표현을 통해서 이별이 긍정적 의미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고요. 떠날 때는 이 때를 이별로 본다면 이별의 눈물이 만남의 웃음보다 좋다. 이별의 눈물보다 재회의 웃음이 좋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다시 번복하고 있는데 그 바로 뒤에 다시 님이여 우리가 다시 만나는 웃음은 어느 때에 있습니까? 라고 의문형으로 그래서 회의를 느낀다.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별의 눈물이 현재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별을 긍정적으로 본다. 역설적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별을 죽음과 비교하여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를 통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문맥과 연결시켜서 바로 앞에 있는 3년에서 말한 것을 부정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생명, 죽음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면 수많은 시간 동안 사랑에는 이별이 없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인데 이걸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 속에는 이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부정함으로 이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 속에는 이별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이별의 한계점을 마음에 두고 있다. 사연에서는 그것을 부정함으로 해서 한계를 부정하고 그래서 이별에 대해서 긍정의 의미를 넘어서 더 강조하고 숭배한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 4, 5연에서 나오는 의미다는 것이고요. 죽음과 이제 비교하는데 이별인 만큼 이 시에서는 이별이 죽음보다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이별이 훨씬 위대하다.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이런 것은요. 그죠? 시적 비유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의미를 직설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비유적인 표현과 직설적인 표현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느껴집니다. 죽음은 한 방울의 찬 이슬이고 밝은 별에 비유되고 있다. 그 다음 사랑하는 까닭에서는 내가 당신을 A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B만을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의 C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라는 구조. 그래서 이 문형이 A, B, C에 해당되는 시어가 변주되면서 즉 다른 단어들이 나타나지만 이 기본 문형이 반복된다는 거죠. 3번이나 반복된다. 여기서 B와 C는 대립되어 B는 긍정이고 C는 부정의 시어가 나온다. 그래서 C에는 죽음이 나온다. 이래서 죽음이 한용운 시에서는 부정적 시어로 등장한다. 그러니까 한용운 시에서 이별은 긍정되고 죽음은 부정된다. 분석이 상당히 이제 구체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지금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시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넘어갑니다. 한용운께서 죽음은 왜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이별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죽음은 나를 위한 이별, 이별은 님을 위한 이별. 이건 추측인데 이 수강생이 이제 해석을 시도해 보는 거죠. 왜 한용운 시에서 죽음은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이별은 긍정적으로 사용되느냐? 죽음은 나를 위한 이별이고 이별은 님을 위한 이별이다. 이렇게 구별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제 의미를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5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지 못한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위한 것이 아니다. 4연의 아니다 아니다의 부정을 통해 이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정되었다. 그래서 이별과 죽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죽음은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별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죽음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 다음에 최초의 님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별과 죽음의 차이점을 이제 이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님에서 우리들은 님에 대하여 만날 때 이별을 염려하고 이별할 때 만남을 기약합니다. 이게 이제 님의 침묵에 나오는 구절과도 상통하네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별에서는 다시 만나고 재회하는 것을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은 영원히 다시 볼 수 없음을 의미하겠다. 그래서 님에 대한 시적 화제의 태도에 대한 해석과 연결지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한용운에게서 님은 순관 존재이고 숭배의 대상이 되고 화자는 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보인다. 그래서 이 어조를 한해 정서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했는데 한해 정서와 한용운 시의 어조를 연결해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정서를 얘기할 때, 고유한 정서를 얘기할 때 이 한을 많이 얘기하는데, 한용운 시에 나타난 어조가 한의 정서인가? 이것을 이 한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청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구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의 정서가 자주 나타난다. 한의 정서는 전통적으로 주로 여성의 정서로 사용되어 왔다. 한의 정서가 나타나면 여성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한의 정서를 효과를 드러내며 희생의 정신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예, 이 정서 혹은 감정의 차원인데 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은 다 그러한데요. 이제 요즘 뭐 정서, 감정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들어서 많이 연구되고 있고, 정동이라는 정신분석적 차원에서도 뭐 멜랑콜리라든지 뭐 즉 우울 이것도 연구되고 있는데, 이제 이 한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한국 문학을 혹은 특히 전통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한국 문학을 연구할 때 이 한에 주목한 경우들이 많죠.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혹은 뭐 민족성 전체를 이 한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의 우려할 만한 것은 이게 좀 더 분석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것이 설명되고 분석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어떤 개념들이요. 한도 그 중에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더 분석적으로 치밀하게 이 감정적 요소를 분석하지 않으면 너무 뭉뚱그려서 포괄해버리는, 그래서 뭐 A의 작품에 나타난 것도 한이고 B의 작품에 나타난 것도 한이고 A라는 작가의 작품의 정서도 한이고 뭐 이런 식으로 B도 그렇고 이렇게 돼버리면 너무 포괄성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구체성을 한 시인의 작품 세계의 구체성과 고유성과 특이성, 그죠? 특별함을 분석하는 것이 우리 문학 작품 분석에 중요한데, 내가 볼 때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우려할 만한 요소다.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게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 뭉뚱그려서 얘기하다 보면 여성 화자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한용운만 있지 않고 김소월도 있고 또 많은 한국의 시인들에게서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여성 화자가 등장하는 작품에서 다 한의 감정으로 다 설명을 해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내가 볼 땐 좀 우려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희생의 정신, 그래서 희생의 정신도 한으로 그냥 연결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별적으로 작품마다 혹은 시인마다 다 고유한 그 희생의 정신이 있을 테니까 좀 더 개별적인 개념으로 더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생의 정신을 보이기에 이별에 있어서 님이 나를 저버린 것이지 내가 님을 저버린 것이 아니 것이기 때문이다. 희생의 정신이라는 것이 한용운 시에 나타난 사랑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희생을 포착했다면, 발견했다면 그걸 조금 더 분석적으로 한용운 시에 나타난 희생은, 한용운의 시의 화자가 보여주는 희생은 어떤 속성을 가진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수강생의 이 발표문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석 과정이나 또 작품을 형식 분석을 통해서 의미 해석을 도출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치밀하고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으로 설명하는 이 부분은 내가 볼 때 좀 뭉뚱그려서 개념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생의 정신이 나타났다면 한용운의 시가
시의 화자가 보여주는 희생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희생과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나룻배와 행인 같은 작품도 희생을 잘 보여주죠. 나룻배는 행인을 그냥 행인의 뭡니까? 에게 도움을 주고 실어 나르고 자기는 짓밟히만 당하는 거죠. 흙발로 밟아서 그죠? 그러나 그것도 희생인데 그 희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한용운 시에서 그게 사람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 희생 그렇게만 그냥 뭉뚱그려서 혹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그래서 이 여성 화자가 한의 정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너무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죠? 조금 더 개별적으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보다 이별이 더 큰 희생의 정신이다. 그래서 죽음은 희생을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지만 이별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마주치는 대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세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오세요에서 당신에게 나의 죽음 뒤에서 서게 된다면 쫓아오는 사람들의 당신은 잡을 수 없다. 예, 이제 또 오세요에 나타난 이 죽음의 의미. 그래서 죽음은 비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한용운은 현실 속에서 현실을 마주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별의 결론 부분을 또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두 작품을 굉장히 상호 연관해서 어떤 의미 해석을 도출해내고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발표, 좋은 과제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서정주 시인의 작품입니다. 서름의 강물.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고을라의 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편이 있네요. 세 편인 것 같습니다. 웅계투라는 작품입니다. 어찌하여 나는 사랑하는 자의 피가 먹고 싶습니까? 예, 닭의 벼슬이 빨갛죠. 그러니까 그 빨간 닭의 벼슬을 심장 위에 핀 꽃이라고 비유하고, 또 막달레아나 장미꽃다발, 예, 장미꽃다발 꽃 벼슬, 상당히 강렬한 피의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닭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웅계입니다. 웅계. 카인의 새빨간 수의를 입고 이렇게 합니다. 카인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의 근원적 죄의 모습, 그래서 기독교 혹은 종교적인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요. 이 피가 가지고 있는 강렬한 어떤 욕망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닭을 묘사하면서요. 닭의 벼슬이 빨가니까. 자, 이 과제물의 제목이 서정주 시에 나타난 사랑과 거부의 교착 상태를 통한 집착과 결핍의 상보적 대응구조 탐구. 예, 제목이 긴데 조금 간단하게 핵심을 얘기하면 사랑과 거부, 교착이라는 것은 서로 엇갈리고, 그죠? 서로 기량하고, 그죠? 서로 밀어내는 거. 교착, 사랑과 거부가 이율 배반적으로, 즉 모순적으로 충돌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교착, 사랑과 거부. 그러면 집착과 결핍, 사랑과 거부, 집착과 결핍. 이걸 상보적이다, 이렇게 상호 보완적이다, 이런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 이 발표문에, 이 과제물에 전체적인, 그죠? 내용이 압축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봅시다. 이 세 편의 작품에서
이러한 주제를 찾아냈다는 것인데요. 자, 낭만적 에로티시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위험성. 그래서 모순적인 시들의 집합체다. 이 모순, 이 교착이 또 모순과 연관되는 단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교착과 상보가 또 사실은 대립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과 거부가 교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교착은 상보적이라는 거죠. 집착과 결핍이. 예. 그래서 교착과 상보도 어떻게 보면 이 모순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됩니다. 화사와 수대동 시들 등에서 에로티시즘에 대한 동경과 열망이 나타나고 배척과 공포, 두려움의 정서가 나타난다. 에로티시즘은 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하도록 만드는 동력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쾌락 및 욕망 추구성, 순간에 대한 열정, 지속성의 부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여성으로부터 유리되도록 화자를 이끄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예, 화자를 지금 남성으로 봤기 때문에 아마 여성에 대한 관심이다. 여성에 대한 접근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혹은 시인 본인, 서정주 본인이겠죠. 이 화자는 시인 서정주와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에서 화자와 시인을 동일시하는 건 문제가 있죠. 어딘가 좀 중첩되어 있겠죠. 어딘가 겹쳐 있겠죠. 완전히 시인 본인과 분리된, 즉 독립된 화자, 이건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연구 대상입니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특히 시 연구에 있어서 시인 본인과 화자의 관계를 아주 복잡하죠. 어떤 경우는 시인과 화자가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는 아주 거리가 떨어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부한 작품 중에 추천사라는 작품은 서정주 시인이 썼지만 화자는, 즉 시적 화자, 말하는 사람은 춘향이죠. 이랬을 때는 완전 분리냐? 그것도 아니죠. 왜? 춘향이라는 화자를 설정함으로 해서 춘향이가 말하고 있지만 그 시의 상황이나 그 시의 주제나 그 시에서 화자가 말하고 있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시인의 상상력, 시인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주제의식, 세계인식 이런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리 설정은 시인과 완전 분리된 제3자를 설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있죠. 그래서 화자를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복잡 다양하게 연구가 가능한 그런 형식 분석의 요소가 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어조라고 하는 것도 이 화자와 또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분석, 형식 분석의 요소죠. 자, 그 다음에 화사라는 시의 제목, 또 이율배반성. 그렇죠? 꽃뱀이니까. 꽃과 뱀은 이것도 이율배반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이 발표문 전체는 어떤 그 모순이 충돌하는 이율배반성을 이제 어디서 주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사랑과 거부의 관계, 집착과 결핍의 관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시에서 발현된 여성에 대한 사랑과 거부의 정서. 여성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때로는 거부하고 이 이율배반적인 것, 시에 나타난 것, 그것을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도식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사랑과 거부의 정서가 집착과 결핍의 정서와, 이 사랑과 거부는 일종의 이것도 정서인데 이 집착과 결핍이라는 정서와 연결된다.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면 사랑은 집착에 가깝고 거부는
뭐 결핍에 가까운가요? 아무튼 그건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랑과 거부라는 이 감정이 집착과 결핍이라는 좀 더 보편적인, 좀 더 포괄적인 것이죠. 일반적인 더 청이 일반적인 범주로 이걸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집착과 결핍이 대립과 결합의 모순적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상보적이다. 예, 그래서 자, 이 장은 사랑의 대상, 여성으로 형성하던 이미지에 대해서 이끌림과 거부. 이끌림은 일종의 매혹인데 매혹에 이끌리는 거. 그 다음에는 뭔가 제의식을 느끼고 거부를 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기와 두려움. 그 다음에 폭력과 서러움. 자, 용기와 두려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 폭력과 서러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세 편의 시에서 공통적 구조는 용기와 두려움 그리고 폭력과 서러움의 대립관계다. 예, 자, 이 서로 대립되는 두 감정이 또는 이것은 감정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폭력과 서러움. 서러움은 감정이지만 폭력을 행하고 폭력의 행위에 있어서 서러움을 느끼는 감정. 용기와 그 반대편에 있는 두려움. 자, 이제 첫 번째 시 서러움의 강물에서 서러움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건 표현이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적절한 정성인가요? 부정정서 이자 슬픔의 다른 표현이고 서러움은 흐르는 강물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고 강물은 눈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강물로 변환되어 흐른다. 왜 눈물을 흘리는가? 핏빛과 관련되는데 붉고 붉은 눈물이 볼의 핏빛 속으로 젖어라는 구절에서 붉은색과 눈물과 핏빛과 온통 어떻게 보면 이 핏빛으로 물든 그죠? 그런 표현인데요. 강렬한 표현인데 눈물은 피 안에서 젖어들어 자취를 감추고 존재의 소각 상태를 거치지만 강물이라는 대체제로 재가공되어 세력의 범주를 넓힌다. 예, 핏빛은 눈물을 야기한 대상인 동시에 눈물을 억압하여 지우려 하는 대상이고 궁극적으로 눈물의 세력 범주를 확장시켜 정서를 지배하도록 이끄는 대상이다. 예, 전체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감정의 부분들을 잘 분석하고 있네요. 아마 핏빛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결정체는 억압의 결정체는 폭력일 것이다. 이건 약간의 추측이지만 핏빛과 폭력의 관계 개인으로부터 야기된 것일 수도 있고 사회 환경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폭력의 정체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폭력이 화자와 님을 분리하고 그죠? 그래서 서러움을 야기하고 서러움은 폭력에 대한 좌절이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굴정과 순응은 감정적 반응이나 저항을 불러오지 않는데 폭력으로부터 대항하고 내면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데서 서러움이 나타났다. 그래서 피를 만들어내고 폭력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의 존재도 현실 속에서 부정되지 않고 잔존한다. 예, 이 작품에 나타난 피의 의미 그리고 맥락,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설득력 있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여기서 최초의 원인으로 도출하고 그 결과 피가 나타났고 그 피가 이제 물로 재구성되는 과정 이것을 지금 분석하고 있네요. 서러움은 폭력으로부터 형성된 부적 감정. 또 요 표현이 나왔는데 이 표현을 조금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부적 감정.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요. 동시에
폭력에 맞서서 대항하고자 하는 감정과 상념의 결정체다. 예, 이 감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러움이란 감정은 폭력으로부터 생겨난 감정이고, 또 폭력에 맞서서 대항하려는 감정, 그리고 또 상념, 이런 것들이 결정된 것이다. 긍정적인 작용도 수행한다. 그래서 폭력과 서러움의 이중적 상관관계가 용기와 두려움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예. 감정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용기, 두려움의 관계가 시 안에서 발현되는 양상은 고을라의 딸을 예를 들 수 있다. 여성에게 이끌림을 느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여성은 화제의 감정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의 과정은 기묘한데, 손목을 잡는 행위와 이름을 묻는 행위, 즉 이끌림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행위가 이루어진지 몰라요라고 대답하는데, 이때 몰라요는 절대적인 거부라기보다는 직접적인 행위에 대한 보류 의사에 가깝다. 예.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사랑의 대상은 순수한 자연의 존재에 가깝고, 인간의 욕망에 의해 이끌림을 꺼려하지만 인간에 의해 발현되는 완전한 사랑과 존중의 감정은 수용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여성은 손을 잡는 신체적 행위의 질문과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언어적 행위의 질문에 싫다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모른다라는 중립적 언어로 답한다. 손을 잡는 행위는 인간의 대상을 자신의 소유 범죄에 포함시키는 신체 언어이고, 예, 분석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비평에 적합한 그런 문체로 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배타적 소유와 속박을 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발현하는 언어행위다. 예, 이끌림이 필연적으로 이야기하는 배타적 소유와 속박은 여성의 본질적 존재 형태가 아니므로 여성이 화자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다. 예, 작품에 나타난 어떤 상황을 상당히 논리적이고 비평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 과제물은 이제 평론의 수준에 걸맞는 그런 지금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품 내에 등장하는 여성은 자연의 대변자에 가깝고, 자연은 인간으로부터 무한대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주려 하지만 소유와 속박에 기반을 둔 존재에 있음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 사랑을 원하되 속박을 원하지 않는 여성은 이끌림을 표현한 시적 화자에게 소유와 속박을 나는 모른다라고 답변한다. 정리하면 대상이 아닌 시적 화자의 관점에서 그는 여성에게 이끌림을 표현하는 용기를 냈으나 여성이 용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서 후퇴시켰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 그런 지금 내가 상당히 평론에 걸맞는 논리적인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이걸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게 너무 일반론적인 용기와 두려움이다. 이렇게 또 이걸 수렴해버리니까, 정리해버리니까 약간 그 장점이 조금 퇴색한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밀하게 분석을 했는데 그걸 좀 어떤 범주에 일반화시키는 과정에서 좀 평범해졌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용기와 두려움으로 이걸 치환해버리니까, 즉 큰 범주 속에서 이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너무 좀 평면화됐다 그럴까? 좀 상식화됐다 그럴까요? 예,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이 이 수강생이 전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 감정을 분석하는 이 차원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연관시켜 생각한다면, 내가 약간의 이제 조언을 해준다면, 감정을
나름대로 분석하는 논리적이고 비평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너무 일반론적인 감정으로 아까도 그런 내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발표문, 조금 전에 했던 수강생의 발표문에서 한이라는 정서로 그걸 설명해 버리는 것도 내가 좀 우려할 만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용기와 두려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일반화돼 버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약간의 조언을 해준다면 정신분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학생은. 정신분석은 여러 가지를 분석하지만 특히 인간의 정신을 분석하지만 그 중에는 욕망도 분석하고 그 욕망, 인간의 욕망을 대표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과 정오잖아요. 그 사랑과 정오를 중심으로 인간의 욕망을 정신분석적으로 분석하는데 프로이트, 락강, 여러 가지 여러 정신분석 학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좀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걸 용기와 두려움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거기서도 감정도 분석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멜랑콜리, 즉 우울증 같은 걸 분석합니다. 또 다른 여러 감정들도 정신분석적으로 불안이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것도 정신분석적으로 분석을 하는 프로이트와 락강을 중심으로 또 다른 정신분석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생돼 나온 그런 공부를 좀 해본다면 이 좋은 능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약간의 내가 참고로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이런 일종의 큰 구조화, 즉 도식도 만들어 본 것 같아요. 대립관계다. 소유와 속박, 에로스적 사랑이 있고 이건 아가페적 사랑이 있다. 이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 사이에 주로 서정주 씨의 화자는 에로스적 사랑의 용기와 이끌림과 두려움과 거부를 느낀다. 용기를 느끼지만 또 한편은 두려움을 느낀다. 아주 큰 그림을 그렸네요. 전체를 요약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느끼지만 거부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끌림을 느낀다. 그러면 이 용기와 두려움 사이에는 또 모순이 있고 이율배반성이 있고 이끌림과 거부 사이에 있고 두려움과 용기 사이에 또 모순이 있고 거부와 이끌림 사이에 있네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 사이의 대립 속에서 이 모순이 충돌하는 상당히 복잡한 그림을 그렸는데 남성적 관념, 남성적 행위, 여성적 시각, 여성적 행위 이랬습니다. 용기와 이끌림은 남성적 관념과 행위고 두려움과 거부는 여성적 시각과 여성적 행위다. 이렇게 했는데 남성적, 여성적도 요즘 페미니즘적 입장에서 보면 약간 좀 논란의 여지도 있죠. 남성적 관념과 행위는 용기와 이끌림이고 여성적 시각과 행위는 두려움과 거부다. 이것도 약간은 요즘은 편견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전체적으로 이 서정주 씨에 나타난 이 사랑의 두 관계를 나름대로 폭력과 서러움이라는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잘 도식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장입니다. 이끌림과 거부로부터 발현되는 집착과 결핍, 그것으로 넘어서는 화합,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이게 조금 이제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네요. 3장은 조금 더 서술될 수 있는데 서술하려고 아마 생각했을 텐데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되고 생각한 의도한 것을 조금 더 서술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굉장히 이제 분석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분석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더 발전시키려면 상식적인 어떤 개념에
개념으로 이걸 환원시키거나 정리하지 말고 조금 더 전문적인 분석으로 가려면 정신분석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김종삼의 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김종삼 씨가 비극을 다루는 방식 그랬습니다. 예, 비극을 다루는 방식. 아이 이미지와 구원을 중심으로. 예, 이미지로는 아이가 등장하는 작품들 속에서 비극적 어떤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그래서 제목이 김종삼 씨가 비극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분석 대상 작품이 첫 번째는 아우슈비츠 1이라는 작품입니다. 제목 자체가 상당히 인간 비극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철조망 기슭엔 잡초가 무성해 가고 있었다. 복실 강아지도 등장하고요. 학동이 등장합니다. 학동이니까 학생, 아이죠. 어린 학생입니다. 교문에서 뛰쳐나온 학동이 학부모를 반기는 그림처럼 복실 강아지. 교문이 등장해요. 이 복실 강아지가 등장해요. 그럼 아마 이것은 서구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한국의 이미지인데, 한국의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아우슈비츠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아우슈비츠를 병치, 이런 게 이제 병치죠. 같이 이렇게 조금 서로 동떨어진 어떤 대상을 같이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게 병치입니다. 그래서 병치 언유란 것도 있죠. 언유도 나란히 이렇게 제시하면 그게 병치 언유가 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서정주 시 작품 속에 자화상 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팥뿌리 같이 늙으신 할머니와 대추꽃 한 주가 서 있을 뿐이었다.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거기서 비유가 여러 개 등장하는데 팥뿌리 같이 늙으신 할머니니까 팥뿌리 같이 할머니의 그 늙은 모습을 팥뿌리에 비유했으니까 상당히 적절한 비유죠. 그죠? 팥뿌리가 허옇고 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정돈되지 않은 그 팥뿌리. 그러니까 같이 그랬으니까 미안합니다. 직유법이 사용됐죠. 그런데 할머니와 대추 무슨 꽃이죠? 팥뿌리 같이 늙으신 할머니와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한번 찾아보세요. 대추꽃 맞나요? 예? 대추꽃 한 주가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 이건 아무 비유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할머니와 대추꽃이 나란히 제시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할머니와 대추꽃 사이에 언유가 형성됐는데 이게 병치 언유입니다. 나란히 제시해서 언유를 비유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병치 언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비유법을 따진다면 앞에서는 직유를 사용했고 뒤에는 병치 언유를 사용하고 두 가지 비유법을 동시에 그 한 문장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거의 그렇습니다. 이 아이와 아우슈비츠 철조망이 등장하니까요. 제목은 아우슈비츠 1입니다. 다음에 민간인, 이 작품 우리 교재에서 한번 살펴본 작품이죠. 영아를 삼킨 곳, 수심을 모른다. 여기는 구체적인 지명도 나옵니다. 황해도, 해주의 바다입니다. 이 두 개의 작품도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작품은 푹 치는 소년이네요. 예, 우리가 공부한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종삼의 진술에 의하면 전쟁 중인 50년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동생의 죽음과 절친했던 친구 전복래의 자살을 겪은 후였다. 예, 동생도 죽었고 친구도 죽었는데, 그래서 생애를 선지적 털로 놓고 시적 경향을 거치기 위하는 태도는 지양돼야 마땅하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시인의 삶이 이랬기 때문에 작품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나 해석하려는 태도. 지금 이 수강생도 그것은 좀 거친 태도다, 그죠? 이렇게 치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고 반드시 그 작품이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비극성이 개인적 역사적 비극과 무관하지 않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음악과 예술의 딜레탕트적인 취향과 가언을 바탕으로 순도 높은 순수시를 쓰는 시인이었다. 그럼에도 이제 작품 속에서 역사적 상흔, 비극적인 어떤 경험, 여기 죽을 아이, 그죠? 고아원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 참상의 원인이나 배경을 직시하기를 회피하고 있긴 하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관심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같은 매개를 통해서도 비극적 사건을 표면화하고 민간인 푹 치는 소년 등에서도 다른 방식으로의 성취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가 등장하는 작품 속에서 비극이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아우슈비츠 이후 서정시를 쓸 수 없다 아도르노 말에 무색하게 박봉호 같은 강력한 시적 주체를 통해 현실을 낭만적으로 비판한다. 김정삼은 전쟁의 폐허 자장에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돌각담에 십자형의 칼이 꽂힌 폐허에 돌담을 다시 쌓는다. 아우슈비츠 철조망,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간이고 학동을 보여주고 교문의 이미지, 복실 강아지, 보조관념이다. 그래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헐거운 연결과 공백으로 그 다음에 달구지길이라는 작품도 이와 유사한 시간 의식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있네요. 예. 사람들은 길 가운데 그리스도상을 세웠다. 달구지 같은 휴전선 이북에서 죽었거나 시베리아 방면 다른 방면으로, 예, 이런 또 표현, 달구지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네요. 이북과 휴전선, 그죠? 유배당한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김종삼 시에서 초기 김종삼 시에서 죽음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비극성은 가계 사건으로 그려질지언정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자, 이제 민간인과 공백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왜 공백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기 보니까 분절적 진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파편적 진술이라는 뜻이겠죠? 분절한다는, 잘라낸다는 겁니다. 다 서술하지 않고 어딘가 비워두는 것이죠. 그게 아마 앞에서 공백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쭉 보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고 사건이 있었음, 즉 흔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흔적만을 보여준다. 남은 자리, 즉 흔적을 보여준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독자들이 상당히 많이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 여백, 뭐 여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공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표현, 이 과거 시제 표현이, 자, 이런 것도 김종삼 시든 다른 시인의 시든 이 어조를 잘 분석해 보면요, 그 미학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죠? 시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미학적 진술이죠. 뭐뭐 하고 있었다.
특히 김종삼 씨에서 이 가거시제 스스로가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요. 이게 현실과 환상 사이에, 즉 비현실적 공간에 이 시적 시간과 공간을 형성하게 만드는데 이런 구절이 이런 종결어가, 즉 가거시제 종결어가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어의 효과가 작품의 미학성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민간인에서는 그리움 같은 감정의 표출이 없다. 수심을 모른다. 그러니까 굉장히 담담하게, 그죠? 굉장히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비극의, 그죠? 독자들에게 비극성을 증폭시키죠. 민간인 같은 작품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시적 주체의 논평적 발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죠? 김종삼 시에서 그는 앞서가고 있었다. 영원한 강가 스완이 그리운 스티븐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그리움 같은 감정의 표출이 오히려 민간인에서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작품마다 한 시인 같은 김종삼 작품이라도 작품마다 그 미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그 차이를 분석해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북치는 소년과 아이 이미지. 그래서 여기도 뭐뭐처럼 으로 종결되는 하나의 구문. 북치는 소년, 모호함을 설계해 놨다. 민간인에서의 공백이 비극적 사건을 차마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온다면 원관념의 공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예, 이런 나름의 뭐 예리한 분석이 있네요. 북치는 소년에서의 공백은 원관념이 공백됐는데 그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있다. 내용 없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란 표현이 나왔겠죠. 원관념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수강생의 이 과제물도 상당히 비평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고 예리한 관점으로 포착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